도대체 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남들처럼 약을 먹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일단 쉽고 빠르잖아요. 먹자마자 바로 불안이나 우울이 없어지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남들처럼 병원 가서 이제 항우울제랑 항불안제 약을 타서 이제 복용을 했었는데요. 저처럼 그냥 우울하니까 아니면 불안하니까 약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약들을 복용하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확히 내가 먹는 우울증 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약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가는 게 더 중요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화학과를 전공하면서 이 약들에 대한 기전이나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제가 학창시절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실수들을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 약의 장기 복용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약연구소의 노대현 원장입니다. 저는 정신과 약물 감량과 부작용 관리, 그리고 단약을 도와드리고 있는 10월 10일 한의원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항우울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분께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지 못한, 또는 아마도 사실상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 10대처럼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영상이 항우울제 자체의 복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항우울제의 장기 복용에만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항우울제가 단기적으로는 정말 유용한 약물 또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도 아예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 사용보다는 단기 사용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우울증 약은 우울증의 근본 원인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나시르 가에미는 정신과 약물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증상만 완화시킨다고 주장했으며, 영국의 정신과 전문의인 요한나 몬크리프 또한 정신과 약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 조절용 도구이며 장기 복용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신과 약은 가능한 짧은 기간 사용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용량만 쓰고 궁극적으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도 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첫째로 우울증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이다 라는 이론은 아직 100%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병된다는 것은 아직은 추측일 뿐이라는 뜻이죠. 이건 우울증 환자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얘기가 오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소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불균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입증한 적이 없는 가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에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만나면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는 이론이 더 신빙성을 얻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게 바로 정확히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모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의 정신과 전문의인 가보 마테 박사는 해당 모델을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의 충격, 그러니까 트라우마, 그리고 이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만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한다 라고 가보 마테 박사는 주장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의 정신과 약 단약을 도와드리면서 목격한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삶에서 트라우마가 자리한 사람에게는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삶에 그렇게 큰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정신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정말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부모의 정서적 폭력, 학창시절의 폭행, 따돌림, 심지어는 형제 또는 자매와의 비교 등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고, 재정적 어려움, 회사에서의 어려움, 배우자와의 다툼 등 이런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를 정신질환으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트리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과 약 단약을 희망하는 사람들만을 만나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자가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에 걸릴 이유가 없는, 다시 말해 트라우마가 없던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환자분이 들어오셔서 저는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울하네요. 이거 그냥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환자들은 본인들도 미처 몰랐던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보러 갈 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험이라는 겁니다. 환자들은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10분 내지 15분 정도 만나고 우울증에 대한 척도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또 얼마나 우울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냥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에 대해 실제로는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환자가 왜 우울한지에 대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현실적인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진료 환경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환자는 결국 처방전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치료하게 되면, 즉 근본 원인에 도달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는 정말로 이 시스템이 나를 돕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단약에 성공하신 한 환자분이 말씀하시길, 사실 이 약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화재 경보기에 배터리를 잠시 빼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은 계속 나고 있는데 지금은 배터리만 빼놓고 경보기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쌓이면 문제는 더 골마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항우울제 장기 복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바로 이 약들은 근본적인 원인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증상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항우울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약들이 환자 감정을 둔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왔고 또 저 자신도 그것들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 효과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이 약들이 일종의 감정의 수축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감정도 낮은 감정도 모두 수축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심하게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신과 약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빠르게 확 낮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둔화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선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만 수축시켜 버리면 다행인데 기쁘거나 좋은 감정 또한 수축시켜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온 환자들이 말하길 딸이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해도 결혼생활 16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도 기쁜 감정이 전혀 안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진짜 이 약들을 끊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 중에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가졌던 예술적 창의성 이런 것들이 도저히 발휘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약들을 먹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치환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감정의 스위치를 아예 끈 것처럼 일종의 무감정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은 목발과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불안하거나 슬픈 감정에 압도되어서 감정의 범위를 제한해줄 무언가 필요하다면 분명 처음에는 이러한 약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목발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장기간 그대로 두면 목발 없이 걷는 방법을 까먹게 되고 쭉 목발과 함께 걸어야 하는 거죠. 아니면 깁스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깁스를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깁스를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팔의 근육들이 또는 다리의 근육들이 실제로 위축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항우울제를 장기간 사용할 때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우울제는 주로 우리의 신경 전달물질 시스템을 교란함으로써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약물들이 감정의 수축이라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종종 잊혀지는 것은 이러한 신경 전달물질 시스템이 단지 우리의 기분 기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 전반에 걸친 여러 시스템들의 조절과 기능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소화 시스템, 심혈관 시스템, 혈액학적 시스템 등 신체적인 시스템에도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이 시스템들은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절대로 반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항상성은 우리 몸이 정신과 약 등 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래의 상태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뇌가 이 약물들을 몸에 미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약물들이 들어간 상태를 점점 디폴트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약물들이 짧은 기간 동안은 잘 작용하지만 나중에는 부분적으로만 작용하거나 혹은 심지어 이 약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이 약들에 이미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 결과로 이 약물의 강력하고 급성적인 효과가 정말로 필요했던 일부 사람들은 그 약물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용량을 더 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죠. 하지만 용량을 한번 올릴 때마다 내성은 더 많이 형성되고 환자들은 더 높은 용량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이상 용량을 늘릴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약물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가지 약으로 시작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3가지 또는 4가지 서로 다른 항우울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약으로 시작을 했다가 수면제나 소화장애 약까지 서서히 추가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3가지나 4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몸이 그 약물들에 적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되거나 혹은 심지어 더 나빠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3가지에서 4가지 약물이 각각 서로 다른 수준으로 혈류 안에서 변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효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저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전기경련요법인 ECT와 같은 점점 더 위험한 치료들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많은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이것들을 안전하게 중단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질 수 있는 다음 이유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논의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 부작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들을 복용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친밀감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러한 성기능 장애는 사람들이 이 약들을 중단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별과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항우울제의 대사성 부작용입니다. 체중 증가, 지질 수치 상승, 혈당 상승 같은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특히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이 사고와 감정 조절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물들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됩니다. 이 약물들은 일반적으로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약물들을 중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빠르게 중단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든 시간을 겪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건 약물이 제거된 이후에 뇌가 얼마나 빠르게 재적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약물을 중단하는데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금단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신경학적 손상 혹은 지연성 금단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뇌 손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물을 중단한 이후에도 수년 동안 지속되는 금단 유형의 증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금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손상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증상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약물들을 중단하고 싶어졌을 때 힘든 금단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항우울제의 장기 사용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이 약물들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 약들은 평생 먹어도 문제가 될 일이 없고 그냥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바로 약을 먹어라 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 수백 명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이 단기적으로 사용이 돼서 심각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만 있다면
저는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은 이 약물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약 또는 당뇨 약처럼 평생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이것이 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약들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복용을 시작하고 그리고 운이 안 좋은 경우 제가 설명드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신질환이 오게 된 원인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시면 분명히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삶의 트라우마, 원인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약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약을 끊고 병이 오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항우울제 장기 복용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적 위험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무언가를 빠뜨린 게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가 여기서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